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수능 영어 강사 루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실이나 스튜디오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제 방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였으니 너무 불쾌해하지 마시고요. 배경을 블러로 했으니까 그렇게 뭐 눈에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물론 제 얼굴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제 3일 채 되지 않았죠? 올해 6월 모의 평가와 작년 6월 모의 평가의 어떤 비교 대조를 통해서 어떤 경향들이 두드러졌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서 앞으로의 9월 모의 평가 그리고 수능까지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화면을 걸고 나머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저는 작년 모의평가와 올해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특히 올해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습 전략까지 소개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와 올해 6월 모의평가, 사실 겉보기 형식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굳이 제가 꼽아보려고 하면 영역의 분포, 문항의 어떤 특성, 문항 구성 이런 부분들 또 연계율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희가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는 수능 기조 이유로 영어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해력 중심의 평가를 출제하겠다라는 기조를 세워주었어요. 근데 그 말인즉슨 사실 꼼꼼하게, 차분하게, 정확하게 읽어라는 의미인데 과연 시험 현장에서 그렇게 꼼꼼하고 차분하고 어떤 이런 깊은 이해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수능의 아주 기본 기조인 쉬운 수능에 특히 쉬운 영어를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연계율의 경우도 도합적으로 53.3%라고는 하지만 영어 듣기 평가 17문항이 여러분 연계가 되고 나면 사실 7문항이 남아요. 이번 6월 모의 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특강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에서 7문항이 나왔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9월 나아가 수능에서는 수능 완성까지 포함된 가운데 7문항의 영어 독해가 나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EBS를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활용 가능합니다. 없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그럼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올해 6월 모의평가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왜요? 첫 번째, 쉬워야 될 것들이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두 번째,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고요. 뭐 굳이 얘기해 보자면 선택지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을 것이다. 선택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는 뒤에 정리를 해 드릴게요. 또한 절대평가 초창기 이 18, 19, 20학년도에 어떤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요. 어려운 대입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1번부터 24번까지의 구간이 너무 어려워지는 바람에 전반적인 시간 배분에 실패를 하게 하고 뒤로 가서 너무 지쳐서 문제를 풀기 힘들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6월 모의평가 역시 그러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또한 이제 선지가 어려워지면서 또 따라오는 말이죠.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것이 이번 6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크게 어떤 보여준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 6월 모의 평가를 정리해서요. 어려웠던 문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EBS에서 이제 학평 이후에 모평 이후에 실시 제공하는 풀 서비스에서 오답률을 이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겠지만 실제 모의 평가의 채점 결과와 비교해 보게 되면 10중 8구는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탑 5를 기준으로 5개의 문제를 뽑아왔었습니다. 첫 번째 29번 어법 문제의 경우에는 낯선 문법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나오기 힘든 형태,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어떤 어법 특성이 나타나고 어법 지식이 나오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본동사 판단 혹은 정동사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지 않나 싶고요. 본질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빈출되는 늘 나오는 어떤 기술 위주의 어법보다는 좀 제대로 된 문법 지식을 가진 사람이 유리했지 않나 싶습니다. 빈칸에서 31번과 34번이 압도적인 오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둘 다 사실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31번의 경우에는 지문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인데 대략적인 이해, 약간 겉핥기 방식의 키워드 중심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오답을 피해가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 34번의 경우에는 똑같이 완전한 이해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호한 주제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두 번째 요소, 재반박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문을 얘기할 때 상대편의 어떤 내 의견에 대한 반박을 지레 짐작을 하고서 미리 내가 밑장을 까는 거죠. 내가 이렇게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내 생각에는 더 나는 맞다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반박을 먼저 해버리는 케이스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지? 글의 주제가 정말 뭔 말인 걸까? 늘 헷갈리게 해서 실질적으로 빈칸에서 A냐 B냐의 양자 선택 구조의 지문에서 길을 잡기 힘들게 만드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36번 제가 여담이지만 지금 메가스터디라거나 뭐 대성 마이맥 또한 나아가서 이제 UA 이투스 같은 경우에 이 36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어렵게 나왔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편견의 늪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현재 수험생, 즉 우리 학원의 학생들 역시도 설마 1번일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지난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답이 1번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요. 두 번째, 그냥 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마도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기 힘들었을 거예요. 철저하게 독해 자체를 힘들게 만들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9번, 뭐 전통적인 강자이자 킬러이기도 했었죠, 늘. 근데 이번에는 정말 어렵게 나온 것이 어떤 흔히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게 만드는 그런 단서는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글의 흐름을 바탕으로 답을 찾게 만드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찍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문항 모두 독해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6월 모의평가의 가장 강력한 특성 두 개가 무엇일까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복합적 이해를 요구한다입니다. 여기서 말한 복합적이란 말 속에는 심층적이라는 말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문도 제대로 읽어야 되고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를 키워드 4개를 모두 파악하는, 3개를 모두 파악하는 3, 4개의 키워드 중에서 한두 개만 가지고서 이런 얘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하게 되면 선지를 절대 고르지 못하는 방식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과거에는 그래도 킬러라는 것 중에 한두 개 정도였다면 이제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오답률이 높은 지문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았을까 싶고요. 역시 논리적인 특성을 얘기할 때 말하는 이런 논리의 인과의 결합 구조, 그리고 문장의 어떤 문맥적 흐름, 이런 것들 역시 중요시하게 되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지는 이제 글의 순서나 문장 위치 구간이 많이 힘들어졌었고요. 주제, 그러니까 필자의 의도라고 제가 PPT에 적어놨지만 주제나 요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키워드 얘기가 일맥상통을 합니다. 지문의 주제가 A의 B한 C라고 3개 정도의 키워드가 필요할 때 C를 배제한 상태에서 A와 B 정도를 파악을 하고서 알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는 순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답이 안 보이게 되고 시간 허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겉핥기 방식의 독해라는 사람들에게 거의 저격이 되는 문제들이겠죠. 선지의 함정이다. 매력적 오답지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매력적 오답지에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글의 주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어려운 이유겠죠. 키워드 전체는 아니겠지만 한두 개 정도의 키워드를 여러 개의 선택지가 공유하고 있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글을 정확히 읽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답을 고르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두 번째 트레이드 활동할 수 있는데요. 패러프라이징, 바꿔쓰기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지문 속에서 나타났던 키워드는 오히려 오답지들에게 배분을 하고서 그 키워드와 유사하거나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정답에 배치해버리는 함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치가 맞물리면서 올해 6월 모의평가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나라는 짐작이 좀 생깁니다. 더 이어가서 그렇다면 이렇게 수능이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상 가는 것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어려워지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깊이 있는 분석과 이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읽지 말란 얘기죠.
자세하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요, 선생님. 그것은 독해가 느린 것이 문제겠죠. 독해 속도를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속도가 올라갈까요?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읽다 보면 이 문장과 글의 패턴, 청킹이 발생할 수 있는 패턴에 따른 청킹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읽기의 경험과 어떤 읽기의 실력 자체가 농익어지고 숙성되면서 성숙하면서 죄송합니다. 성숙하면서 독해의 속도와 깊이는 자연스럽게 빨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이 6월 모의평가가 안 읽혔다라고 말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짐작을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냥 읽어서는 안 되고요. 사전적 번역기 형태의 어떤 이런 단어를 의미로 1대1로 치환하는 형태의 독해는 절대로 지향하셔야 돼요. 제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뭐가 어떻게 되었다. 예를 들어 키워드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B한 C가 돼야 되는데 B의 C한 A가 된다거나 아니면 A가 아니라 B와 C 뭐 이런 식으로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서도 이 토시가 변하게 되면 글의 주제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어떤 이런 인과관계라거나 어떤 배열관계, 논리적 상하관계, 그런 말의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글의 주제를 혹은 요지를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히 이걸 이해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제 부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글을 똑바로 읽었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방법 여러분 참 쉽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주제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말이나 글로 써요. 글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말은 남기 힘들고 검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남들에게 어떤 검증을 부탁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제문, 소위 말하는 중심 문장 한두 줄 정도의 요약문을 내가 작성을 해보게 된다면 많은 해설지들이 어떤 문제집이든 모의평가든 글의 최소한의 소재는 해설지에 어떤 표현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읽은 이 글의 주제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이 맞나요?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저는 감히 제가 좀 거만하게 말씀드리건데 보자마자 맞다 틀리다를 거의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부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지문을 똑바로 읽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 필요합니다. 자신의 독해력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의 독해력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이 기출 문제를 풀어서 글의 주제나 요지 문제의 정답을 맞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직접 이 남이 만들어준 어떤 선지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문장을 표현해보고 그것을 저에게 어떤 물어보거나 검증받으시면 앞으로 좀 더 독해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답 노트의 작성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히 2등급 이상을 원하거나 간절히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오답 노트의 작성을 제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틀린 순간이고요. 문제를 틀렸을 때 저는 크게 두 개의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실수였느냐, 실력이었느냐. 사실 실수 역시 실력이겠지만요. 글을 정확히 이해했는데 약간의 오해라거나 혹은 어떤 지문 속에 숨어 있는 부정어의 함정 같은 것들에 빠져버린 정도는 저는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독해에 실패했다거나 선지를 아예 파악하지 못한 형태의 실력의 문제, 그 실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답지를 왜 고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는 틀린 이유를 곰곰이 반성을 한 다음에 그 틀리게 된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시는 그 문제를 틀리지 않게 만드는 과정, 이것이 실력을 키우는 어떤 공부의 과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부디 앞으로 틀린 모의고사나 어떤 이런 모평에서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 작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담겨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내가 쓴 글의 주제문. 두 번째, 정답. 나는 틀렸지만 정답지를 보아하니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보니 정답인 이유는 이러하다. 세 번째, 내가 고른 오답의 이유도 담겨 있어야 됩니다. 왜 오답을 골랐는지 여러분 꼭 적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점수 어떤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핫키가 될 겁니다.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짧게 정리한, 짧진 않군요. 15분이 다 돼가는 건데, 짧진 않지만 간략하게 최대한 정리한 올해 모의평가의 특성과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한 저의 조언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나마 이 절대평가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나의 실력을 내가 올리는 것을 통해서 등급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남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수학이나 국어라는 과목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수학, 국어는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남이 더 잘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여러분이 키운 실력이 어느 허들과 선만 넘겨주신다면 1등급, 2등급은 그냥 따라오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는 그냥 영어 1등급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성적표, 즉 영어 1등급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같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